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뇨병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당뇨병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합병증의 위험을 인지하고 목표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 자가관리 방법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순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당뇨병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부모 형제 중 당뇨병 환자가 있다. 나이가 45세 이상이다. 기름진 음식 등 많이 먹는 걸 좋아한다. 음주는 일주일에 3회 이상 한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나는 통통한 편이다. 혈압이 높다. 임신 중이다. 여기서 적어도 3개 이상 해당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 소개된 것들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당뇨병 환자는 얼마나 많을까요? 2013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남성의 약 13.6%, 여성의 10.3%가 당뇨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운동을 하지 않고 비만이 증가하는 것과 당뇨병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혈당이 높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3다 증상이 없다고 치료를 안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없이도 다음의 합병증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은 왜 어떻게 생길까요? 당뇨병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됩니다. 집안에 당뇨병에 대한 내력이 있으면 그 가족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것을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적 요인은 과음, 흡연, 운동 부족, 비만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을 통하여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서처럼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도 적정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당뇨병 중에서 2% 미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고 30대 미만의 젊은 성인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성으로 발병해서 심각한 다음이나 다뇨나 체중 감소 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인슐린을 주사해야 합니다. 제2형 당뇨병은 당뇨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10명 중에서 9명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주로 40세 이후에 많이 발병하고 과반수 이상의 환자에게서 과체중이나 비만증을 볼 수 있습니다. 과식과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한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결국에 인슐린의 혈당 조절 효과를 감소시키게 되는 거죠. 제1형 당뇨병에 비해 임상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요. 식사요법이나 운동요법에 의해서 체중을 감량하면서 혈당 조절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라면 그 경구용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주사 요법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당뇨병의 위험 요인들을 설명했는데요. 유전적인 원인과 생활 환경적인 원인으로 인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거나 아예 만들어지지 않아서 당뇨병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당뇨병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슐린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자물쇠의 열쇠처럼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인슐린의 도움으로 들어온 혈당이 우리 몸에서 비로소 활동에 필요한 연료로 쓰이게 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잘 넣어줍니다. 그렇게 혈당을 섭취한 세포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고요. 우리가 활동할 때 필요할 때마다 효과적으로 연료 공급을 하게 된답니다. 당뇨병이란 혈당을 근육세포로 이동시켜주는 인슐린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서 혈당이 세포로 이동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많아지는 증상입니다. 혈당을 공급받지 못한 세포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 혈관 안에서 혈당이 충분히 있어도 세포는 늘 배가 고픈 상태가 됩니다. 혈액 속에 넘치는 혈당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합병증을 결과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혈관 안에 혈당이 아무리 충분히 있어도 세포는 계속 배가 고픈 상태인 거죠. 자, 당뇨병은 그러면 어떻게 진단할까요?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모두 동일한 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닌데요. 요즘에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본인이 혈당이 높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당이 200, 300, 400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우리 몸은 이 높아진 당분을 소변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시도하고 자꾸 소변을 자주 보게 되기 때문에 또한 갈증이 생겨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또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서 포도당을 써보지도 못하고 소변으로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먹게 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른바 3다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양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혈당이 높은 상태로 계속되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기고 또 잘 낫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당뇨병 환자분들이 다 위의 증상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소변으로 당분이 나와야만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면 너무 늦게 되는데요. 당뇨병은 혈장의 혈당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검사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당뇨병입니다. 첫 번째, 8시간 이상 금식을 한 상태에서 혈당의 수치가 126 이상, 그리고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으면서 아무 때나 재인 혈장의 혈당 수치가 200 이상, 그리고 병원에서 준비한 검사용 음료수를 마신 뒤에 2시간째 잰 혈당의 수치가 200 이상, 당화혈색소가 6.5% 이상, 다음의 검사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당뇨병이라고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 과정에서 혈당이 혈액 속에 많아지는 경우에 혈액 속의 적혈구의 혈당 분자들이 정상보다 더 많이 달라붙게 됩니다. 당화혈색소란 이런 과정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수치인데요. 혈당 수치가 높을수록 더 많은 당 분자들이 적혈구 세포에 들러붙게 되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당화혈색소 측정치와 추정 평균 혈당을 함께 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화혈색소와 평균 혈장혈당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화혈색소가 7%였다는 것은 3개월간의 환자의 평균 혈장혈당이 154 정도였음을 의미하고 10%였다는 것은 평균 혈장혈당이 240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뇨병을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혈당이 높은데도 치료를 안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 즉 죽상경화증은 동맥 내부에 노폐물이 생겨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주된 사망 원인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을 불러옵니다. 대표적인 심장질환계 합병증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협심증이란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질과 같은 노폐물이 쌓이면서 대동맥과 같은 큰 혈관에 경화반이 생기면서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협착에 의해서 관상동맥의 70% 이상이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의 일부가 허열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관상동맥 내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흉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심장에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당뇨병의 합병증 중 심근경색증입니다. 경색이란 막혔음을 의미하므로 심근경색증이란 심장 근육의 혈관이 막힌 상태인 것입니다. 이는 심장 근육으로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응급질환으로 곧바로 응급실로 가서 필요에 따라 스텐트 삽입 시술이나 약물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히는 것이며 뇌출혈은 말 그대로 뇌혈관이 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결과 해당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 뇌세포가 손상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에 저림감이 있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가 옵니다. 입술이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거나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물건이 두 개로 보이기도 합니다. 말하는 것도 어눌해지고 상대의 말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지럽고 잘 걷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두통을 경험하고 구토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19를 누르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뇌세포는 몇 분만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아도 손상이 되고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발병 후 15년 정도가 되면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알부민뇨는 제1형 당뇨병에서 당뇨병성 신증 초기 단계로 나타나며 제2형 당뇨병에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부종이 생기게 되고 더욱 진행되면 신장에서 노폐물이 배설되지 않아서 만성 신부전이 됩니다. 결국은 요독증에 빠지게 되므로 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신증, 신경병증과 더불어서 모세혈관의 병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당뇨병의 만성합병증입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실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시력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림과 같이 침범당한 부위는 부분 실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단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정밀한 안과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안저검사를 받아서 혈관 증식성 변화를 감시해야 하고 초기 검사에서 정상 소견이다 하면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성 궤양은 체중 부하를 많이 받는 부위에서 잘 일어나는데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발의 신경이 둔해지고 혈액의 흐름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처가 나더라도 회복이 더디고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하지절단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발 관찰을 자주 해야 합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자율신경 장애는 유병기간이 길수록 또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흔하며 완치가 쉽지 않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흔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저혈당이며 심할 경우 저혈당성 혼수
혼수로 인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저혈당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급성 합병증입니다. 70 이하일 경우 저혈당이라고 하지만 고혈당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환자의 경우라면 100일 경우에도 저혈당 증상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혈당의 수치보다는 대상자가 느끼는 증상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저혈당입니다. 끼니를 거르거나 식사량이 적은 경우 혈액 내 혈당이 부족하여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식사량은 일정하나 평소보다 운동을 많이 해서 혈액 내에서 혈당 사용을 많이 한 경우도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경구약을 많이 복용하였거나 인슐린 주사량이 많을 경우 혈당이 많이 사용되어 저혈당 증상을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식사 및 운동 습관을 생활화하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급격히 혈당이 떨어지면 심하게 어지러우면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몇 시간이 지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저혈당을 느끼는 혈당 수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혈당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저혈당의 증상이 무엇인지, 내 혈당이 얼마일 때 저혈당 증세가 오는지 잘 알아두었다가 바로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당뇨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릅니다. 집안 유전이나 나이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지만 생활습관, 즉 체중 줄이기, 운동하기, 적게 먹기, 금연하고 절주하기, 스트레스 덜 받기 등 이런 것들을 올바로 개선해 간다면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고 당뇨병이 있더라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뇨병으로 진단되면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해야 하는데요. 빈속에는 혈당이 100 근처, 식후에는 200이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약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당화혈색소의 경우라면 최소한 6.5%에서 7% 미만으로 낮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식사나 운동만으로 혈당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는 먹는 약을 쓰면 도움이 되는데 그림과 같이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실제로는 이 그림에서보다 약의 종류가 훨씬 더 많고요. 먹는 약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도록 자극하거나 인슐린이 세포에 포도당을 넣어주는 작용을 돕습니다. 또는 장에서 포도당 섭취가 빨리 되는 것을 더디게 하여 서서히 혈당이 오르도록 하기도 합니다. 약마다 효과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에 대해서는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정상화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효과나 복용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의사의 처방대로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약물마다 저혈당, 위장장애, 식욕 저하, 부종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경우라면 꼭 의사에게 얘기하고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먹는 약으로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인슐린 주사에 대한 잘못 알고 있는 흔한 오해들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인슐린 주사는 당뇨병 말기에만 맞는다? 네, 틀린 말이고요. 당뇨병이 진단된 후 일찍 주사를 시작하면 췌장이 쉴 여유를 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도 잘 되고 췌장에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인슐린 주사는 평생 맞아야 한다? 네, 이것도 물론 오해이고요.
물론 약을 많이 먹어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던 환자가 늦게 인슐린 주사를 시작하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혈당이 높을 때 처음에 일찍 주사를 시작하게 되면 췌장이 차차 회복되면서 나중에는 다시 먹는 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혼자 인슐린 주사하기는 어렵다? 네, 틀린 말이고요. 요즘에는 펜처럼 생긴 인슐린이 나와서 배우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엉덩이 주사보다 바늘도 훨씬 작고 가늘어서 별로 아프지도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제때 골고루 음식을 먹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과식을 하거나 육류 위주로 즐기는 습관이 있는데요. 식사량을 조금 더 줄여서 체중을 줄이고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조금 더 영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영양교육 시간을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 식후에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특별히 더 좋은 운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규칙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도록 합니다. 가급적 일주일에 5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운동할 것을 권합니다. 다만 운동 전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슴이 아플 때, 숨이 많이 찰 때는 운동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운동을 선택할 때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운동 초보인 경우 아주 쉬운 운동부터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시작하기 전 꼭 의사와 상의한 후 시작하는 것 잊지 마세요.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혈당 수치가 300 이상인 경우는 운동을 하면 안 되므로 운동 시작 전 혈당 체크하고 시작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 보세요. 근육은 필요량 이상의 혈당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 기능을 하므로 자신의 체중이나 중력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으로는 스쿼트, 런지, 계단 오르기 등이 있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서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물과 식사, 그리고 운동요법을 통하여 당뇨 관리도 중요하지만 각종 검사나 검진, 그리고 자가 관리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당 수치와 당화혈색소 측정을 해야 하고 혈압이 높지는 않은지도 측정해 봅시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측정해보고 매일 발 관리를 통해 발 관련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합니다. 안과 검진을 통해 눈 관리를 해야 하고 금연과 절주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같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조절 가능한 당뇨병의 위험 요인은 비만, 운동 부족, 음주, 흡연 등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중에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효과가 떨어져서 생깁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출혈, 망막증, 만성 콩팥병 등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자가혈당 조절 목표치는 식전은 80에서 130, 식후는 180 미만, 당화혈색소 목표치는 6.5에서 7.0% 미만입니다. 당뇨병은 약물과 식사와 운동 관리를 통해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달성하셨나요? 자,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 교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